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이제 롱레인지를 드론을 가지고 이제 좀 하기에는 사실 이제 좀 예전에는 이제 5인치 드론 위주로 제품군들이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7인치에 맞는 그 모터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풀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실 좀 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고, 또 사실 이제 좀 관련된 자료를 찾기도 좀 힘들어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드론으로 하는 그 롱레인지는 이제 좀 많이들 안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레이싱 드론을 기반으로 한 롱레인지 FPV에 대한 관심이 이제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쿼드에서는 이제 이전에 이제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 때부터 계속 이제 롱레인지를 이제 위주로 한 테스트를 많이 좀 진행을 했고요. 저도 이제 계속 롱레인지 쪽으로만 비행을 하고, 또 이제 기체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테스트를 1년 넘게 한 2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쿼드에서 이제 군 쪽에 정찰용 드론을 지금 현재 이제 교육용이긴 하지만 정찰 교육용 드론을 납품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롱레인지 쪽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많은 부분 안정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 이제 제가 유튜브에도 영상을 좀 롱레인지 쪽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용자분들이 좀 이제 참고하시기 편하시게 사실 이제 고프로나 이제 내장 DVR이 포함된 녹화보드에서 녹화된 외부 영상은 사실 좀 이제 왜곡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글의 영상을 가지고 계속 제가 올려놓고 있고요. 이 고글의 영상을 가지고 한번 오늘은 우리가 롱레인지 FPV를 할 때 어떻게 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어제 오늘 비행을 한 영상이고요. 약 한 2.6km 정도 비행 거리가 되는 직선 거리 2.6km까지의 비행 영상입니다. 롱레인지 비행 하실 적에는요, 가장 먼저 이제 펌웨어를 이제 베타 플라이트보다는 아이나브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나브는 이제 GPS나 콤파스 센서 기반의 이제 펌웨어이기 때문에 리턴 투 홈이라든지 포지션 홀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노콘 시의 페일세이프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훨씬 베타 플라이트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롱레인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이제 롱레인지를 하실 적에는 비행 루트를 선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비행 루트는 반드시 이제 우리가 영상 신호라든지 조종기 신호가 정상적으로 잘 도달할 수 있는 가시권에서의 비행 루트를 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비행하는 이런 비행 루트도 이 화살표가 이제 제가 있는 위치인데요. 제가 있는 위치에서 직선으로 봤을 때 물론 기체가 작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기체가
전파에 가려지지 않는 비행 루트를 선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지금 그 비행 루트를 따라서 이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이 2km까지 가더라도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산 같은 거에 영상 그 전파가 가려진다면 이제 바로 영상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종자가 이제 상당히 당황하게 되고 영상을 못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바로 리턴 톰을 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산 뒤에 있을 적에는 그 리턴 톰이 이제 사실 또 산에 가로막혀서 돌아오다가 산에 부딪혀서 추락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비행 루트를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잘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이제 아이나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롱레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OSD에 띄워놔야 되는 그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베타 플라이트에서는 뭐 사실 RSSI하고 배터리 정보 뭐 요거 두 개 딱 띄워놓고 비행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롱레인지는 사실 이 베타 플라이트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 그런 비행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 전자적 장치에 의존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의 상태를 반드시 이제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홈 포인트를 가리키는 방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RSSI도 또 중요하죠. 그래서 RSSI가 이건 뭐 이제 조종기랑 수신기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이제 특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제 경고를 내서 반드시 이제 그 위치에서 전파가 잘 잡히는 범위로 가야 되는 거죠. 방금도 보셨지만 이렇게 또 롱레인지 할 때는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에 이제 이제 요즘 뭐 핸드폰이라든지 또 뭐 통신 TV라든지 뭐 하는 이제 중계탑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고압 선이라든지 고압 중계탑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는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파에 대한 전파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롱레인지 하실 적에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는 뭐 많이 비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처에 가면 영상이 아웃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지금 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데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상이 나가게 되면 바로 당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뭐 리턴 톰을 킨다든지 또 내지는 엉뚱한 스위치를 켜가지고 뭐 아밍을 꺼버린다든지 이런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 부분을 미리미리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송신탑이라든지 중계기 근처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반드시 이 RSSI 신호가 어느 정도 이제 강한지 여부도 판단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도 정보도 반드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게끔 그렇게 항상 고도를 유지를 하는 거를 또 중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 거리 그리고 이 조종자와 기체 간의 거리를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체가 나와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배터리 정보겠죠. 이 전압 정보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레이싱이라든지 아크로 비행, 프리스타일 비행 할 적에는 일반적으로 이 배터리 전압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롱레인지는 이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전류량, 미리암페어 단위의 전류량을 여기에 같이 띄워 놓죠.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롱레인지에서는. 이렇게 해서 롱레인지에서는 만약에 내가 지금 배터리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00mAh 짜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4셀짜리 배터리를 사용해서 비행을 한 건데요. 이렇게 4셀짜리 2300짜리를 사용하고 있을 때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배터리는 한
맥시멈 20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 2000mAh까지 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반을 썼을 때는 반드시 복귀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보지 않고 단지 이제 배터리 전압만 보고 비행을 하게 되면요, 배터리 전압이 이제 방전율이 높은 것들은 높게 잘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복귀를 못하고 중간에 불시착하거나 추락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 배터리 전압만 보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류량, 지금 전류량을 얼마만큼 내가 사용을 했는지를 이걸 보시고요. 내가 2000짜리, 2300짜리 배터리를 쓴다 그러면 맥시멈 2000이라고 보고, 2000mAh의 반, 즉 1000mAh를 썼을 때는 복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지금 산을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기체가 그 산까지 올라가는데 사실 전류를 좀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1000 이상에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은 이제 비행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가 생기시게 될 거예요. 비행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배터리 소모량이 상승을 많이 할 적엔 좀 많이 쓰니까 하강할 적엔 이 정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겠구나라는 게 예측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비행 시간,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비행을 할 때 이 배터리를 가지고 몇 분 정도를 비행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몇 번 비행을 해 보시면 알 텐데요. 그 비행 시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비행 시간에 한 3분의 2 정도 비행을 했을 때는 이제 슬슬 착륙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왼쪽에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VTX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VTX 주파수하고 출력,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RPM 필터를 쓰기 때문에 지금 RPM 필터에서 나오는 지금 RPM 수치가 여기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속도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체의 속도를 보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배터리 소모량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상공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 기체가 어느 정도 지금 속도로 가고 있는지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상공으로 올라가면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공에 있기 때문에 물체와의 거리, 지상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속도감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스로틀을 더 올리게 되고요. 속도를 더 내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지는 거죠. 즉, 이 사용하고 있는 전류량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호버링시나 뭐 이렇게 천천히 비행할 적에는 10A 이하로다가 이제 비행을 하는데요. 상당히 빠르게 이제 비행을 할 적에는 10A 이상의 이제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70km 뭐 이렇게 나올 때는 속도가, 그럴 때는 이제 지금 뭐 75km 이렇게 나오면 15A 뭐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지고 오히려 빨리는 가는데 비행 거리는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행 시간도 짧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롱레인지는 반드시 너무 레이싱처럼 비행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 그래도 영상도 이쁘게 나오고 비행도 이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는 건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한 60km 정도의 속도로 비행을 하는 게 가장 연료 배터리 소모량이 가장 적고요. 거리 효율적인 사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km 이하로 속도를 항상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고,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속도를 내는 거고요.
여유가 있으면 이제 속도를 좀 더 내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그 롱레인지 장거리 비행을 하겠다, 뭐 한 4km 정도까지 장거리 비행 뭐 이상으로 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비행 속도를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비행 속도를 신경을 써서 뭐 사실 이제 정말 롱레인지 4km, 5km 넘게 가려면 뭐 한 3, 40km의 속도로 가는 게 오히려 배터리 소모량이 더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항상 이 롱레인지를 할 적에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GPS의 개수가 되겠죠. 이 GPS가 잘 안 잡히는 날이 있어요. 그런 때는 웬만하시면 롱레인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롱레인지는 사실 이걸 처음 할 적엔 뭐 저보고 맨날 관광비행만 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뭐 놀림도 많이 당했는데요. 사실 이 롱레인지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게 절대 쉬운 비행이 아닙니다. 이 가까운 거리에서 레이싱 프리스타일 하는 거는 손가락만 잘하면 되지만, 이 롱레인지는 기체 빌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빌드에 대한 완성도가 없으면 사실 기체를 이렇게 멀리 보낸다는 거는 뭐 중간에 반드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뭐 추락으로 이어지고 분실하게 되는 거죠. 이 롱레인지는 추락하면 거의 산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기체를 회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뭐 예전에 기체 추락으로 인해서 등산, 뭐 야산을 헤매고 돌아다닌 적도 상당히 많고요. 그랬는데 이 롱레인지는 이 기체에 대한 빌드, 또 그리고 조종술에 대한 부분도 또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속도와 그리고 이제 가면서 그 비행의 선, 그리고 바람,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전파의 도달 범위, 그리고 그 가시권 범위, 이런 걸 다 신경을 쓰면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종에 대한 부분도 또 상당히 상당히 그 연륜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뭐 단기간에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부분은 롱레인지는 절대 아니고요. 롱레인지는 어느 정도 이 RC 쪽에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 이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뭐 놓고 쓰는 키만 해도 뭐 대여섯 가지가 되기 때문에요. 사실 뭐 일반 뭐 프리스타일이나 뭐 레이싱에서는 뭐 아밍하고 부적키만 있으면 뭐 그냥 비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만, 사실 이 롱레인지는 뭐 에어 모드, 뭐 앵글 모드로도 사실 변경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영상이 나간다든지 하면 앵글 모드로 놓고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앵글 모드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이제 기체를 중간에 정지시켜 놓고 포지션 홀드도 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제 뭐 그 하방에 카메라를 달아서 하방 카메라로 카메라 전환을 시킬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카메라 전환 스위치도 또 필요하고요. 또 이제 부저 스위치, 그리고 이제 뭐 그 웨이포인트를 지정해서 이제 자동 비행을 하게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웨이포인트를 지정하는 키, 뭐 그리고 홈포인트를 리셋하는 키, 뭐 OSD를 또 이제 이 프로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OSD 이제 뭐 중간에 이제 그 안개 낀 날이라든지 시야가 좀 안 좋은 날은 그 이제 그 수평 그 바를 띄우고 세로바하고 수평바를 띄워서 기체의 수평을 항상 그 보는 그런 거를 또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OSD 스위치도 또 몇 개를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그 조종기의 키를 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롱레인지 비행은 그 우리가 그 뭐 단지 그 일반적인 그 레이싱 비행하고는 좀 틀리게 저는 이제 계기 비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OSD에 있는 각종 수치들, 그리고 상황,
그 지금 기체의 상황, 그리고 비행의 상태,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키들을 복합적으로 자기가 잘 사용을 해야지만 성공적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좀 간략하게요, 개괄적으로 롱레인지 비행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죠. 안전. 비행 루트를 짜실 때요, 반드시 그 민가 지역이라든지 도심 지역 위로 지나가게끔 비행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롱레인지는 사실 비행 자체가 기체를 좀 멀리 보내는 거고요. 항상 이제 그 노콘이라든가 또 뭐 기체 이상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체가 추락을 하더라도 민가로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이제 저도 이제 항상 비행을 할 적에 이렇게 산악 지역이나 뭐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만 그 위로만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비행 루트를 반드시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항상 이 롱레인지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같이 참여를 하셔서 같이 롱레인지 FPV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그 네이버 밴드 그에서 이제 롱레인지 FPV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네이버 밴드가 나오는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서 가입을 하셔서 한번 같이 뭐 롱레인지도 비행을 하면서 같이 그 롱레인지 FPV를 즐겨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디의 마포나루였습니다.